반갑습니다. 최진석 작가입니다. 네, 이번에는 선거에서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크게 무리한 시도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열세다, 내가 상대방에 비해 밀리고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모험을 거는 것이 방법이겠지요. 윷놀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많이 앞서가고 있을 때는 똑같은 걸음으로 가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를 더 엎어서 가거나 혹은 뒷도를 해서 이기는 방법까지 염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 정도는 마음속에 두고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제 에피소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학생회장 후보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꼭 찍어달라고 악수를 하며 저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후보는 저에게 안 찾아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 선거에 나왔던 3학년 형들의 공약 이런 거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와서는 당선된 사람이 지켰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때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학생회장 후보였던 선배가 제 손을 잡고 찍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 저 사람 안다, 가깝다, 그러면 그런 사람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때 그 후보를 찍었고요. 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그 전략을 썼지요. 조금은 다르게 응용해서요. 어떻게 썼냐면 선거에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한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 혼자 다녔어요. 다른 후보들은 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저는 4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혼자 다녔어요. 왜 혼자 다녔냐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다 보면 그 분위기나 흐름 때문에 인사를 대충대충 하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혼자 가는 게 더 깊이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만난 후배들은 아직도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유권자와 친밀도를 높여라는 것이고요. 우리 서로 아는 사이야. 나는 너와 친해. 이거 몹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남학생이 여학생의 손을 함부로 막 잡고 그러지는 마세요. 악수한다고. 여자가 먼저 악수를 건네기 전에 남자가 먼저 손 내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여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학생에게는 정중하게 인사 정도 하는 게 좋겠죠. 뭐 이렇게요. 그게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만약 여학생이 먼저 악수를 하자고 한다, 그건 괜찮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막 이렇게 간지럽히는 행위 있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친밀도를 확보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손가락 이런 건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선거를 치르다 보면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여론의 다수가 나를 지지하고 지금 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이거 잘 구분해내야 합니다. 학생들이 그냥 지지하는지 진짜 지지하는지 사실상 아는 사람은 손만 잡아도 알아요. 이 사람 나를 찍을 것 같다, 이 사람 나를 찍지 않을 것 같다, 거의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찍을 생각도 없는데 선거 분위기상 막 호응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이런 건데요. 제가 한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시장을 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가 착각을 하더라고요. 민심이 자기한테 기울었다고요. 지나갈 때마다 시장 상인들이 와, 몇 번 이렇게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인들은 오는 후보마다 그렇게 다 호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나를 응원하는 것인지 구분해낼 수 있어야
어떤 전략으로 갈지 방향이 섭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성 친구를 사귈 때 저 이성이 아무한테나 다 잘해주는 사람인지 나에게만 특별히 잘해주는 사람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선거도 그와 비슷합니다. 악수만 해도 인사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찍을지 안 찍을지는 때로는 감이 옵니다. 공감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특히 선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조금 더 구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가 정 모르겠다. 네, 이런 분들은 여러 번 출마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때 저와 같이 시장을 돌았던 후보는 처음으로 출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 어머니들은 계량컵을 이렇게 따로 안 해도 대충 감각으로 물을 이 정도 넣으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감으로 밥을 짓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론 형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전략은 출발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전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거나 하면 감지를 잘해요. 그 사람은 뒤통수에도 눈이 있나 봐요. 그럼 탁 돌아서서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하하하하. 정치인한테는 아주 필요한 스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거에 출마했는데 처음 보는 학생한테 인사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걸로도 문의 엄청 옵니다. 막상 선거는 출마한다고 했는데 인사는커녕 선거인단 추천 받는 것도 벌벌 떨리는 거지요. 반장 선거는 관계없지만 학생회장 선거는 30명 정도 교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추천을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무언가 처음으로 다가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선거 출마했는데 나에게 인사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출마자라면 유권자에게 설령 야, 너 나 알아? 너 나 아냐? 이런 욕을 먹게 되더라도 다가서서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후보자인데 인사도 안 하네? 보다 너 나 아냐? 라고 욕먹는 게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이래도 욕먹고 또 저래도 욕먹고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다가서는 처음 시작이 어렵지 시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될 겁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선거 출마라는 것이 당선되고 떨어지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건너고 자신을 단련해 나간다는 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떨어지더라도 엄청난 발전이 있습니다. 물론 당선이 되면 대학 입학 때 리더십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혜가 있답니다. 방금 한 기사를 봤는데 요즘은 고등학교도 리더십 전형이 만들어져서 중학교 때 학생회장 출신을 뽑는 학교가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리더십 전형으로 가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때 자기소개서에 학생회장 출신이라고 새겨 넣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회사 취업할 때도 자소서에는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자소서 쓸 때 아무것도 없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떨어진 건 나름대로 도전했다는 가치가 있기에 자소서 쓸 때 도전 정신에 대해 어필할 수 있겠지요. 자기소개서 쓰는 것은 학생회장 선거 연설문 쓰는 것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조만간 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시청하셔도 좋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혜택보다도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우선이겠지요. 자, 그 다음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거에서 괜히 어려운 말 쓰거나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원고를 보내왔었는데 제가 답장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선거 당일날 새벽에 이메일로 원고 봐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답장을 안 보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계획된 업무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보내거나 하면 요청하면은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해드릴 바에는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았는데
별거 아니더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적어도 저는 부탁받은 연설 원고는 최소 3시간 이상 검토를 합니다. 이건 최소 시간이고요. 상황이 조금 꼬여 있으면 맨날 며칠 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는 필수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거 몇 시간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네. 그런데 원고가 어떠했냐면 학생들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었어요. 너희들은 모른다. 답은 나만이 알고 있다. 너희들 이거 아냐? 그건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건 이거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가르치려고 들면 거부감이 일어나죠. 특히 그 대상이 선생님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또래라면 호감도가 더 떨어집니다. 연설 원고에서는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라서 누가 봐도 맞다고 판단될 정도로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낮아지더라도 상대방을 낮추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갈래인데요. 괜히 연설 원고에 어려운 말 써서 남들에 비해 똑똑해 보이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말도 알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답니다. 굳이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담아내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기업의 회장님에게 연설 의뢰를 받았다. 그럼 적정하게 배치를 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쪽으로 관련된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이거나 학자가 아니라면 가급적 원고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써야 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 은근히 상대 후보를 비꼬는 말을 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도를 안 가졌다고 할지라도 원고를 작성할 때 객관적으로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면 호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원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은 365일입니다. 365일은 4380시간입니다. 4380시간은 26만 2800분입니다. 26만 2800분은 1576만 8000초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가 이 시간을 결정합니다. 이 한 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원고가 있었는데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나를 찍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이 내포되어 있지요. 저는 이런 원고는 지양합니다. 당선되면 모두 아우르고 가야 하는데 상대도 있고 또 상대를 지지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떨떠름해지잖아요. 차라리 그 소중한 시간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정도로 순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간혹 선거를 하다 보면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학생 선거인데도 말이죠. 예를 들어 후보 3명이 나왔는데 A, B, C라고 하겠습니다. A의 선거 운동원들이 C를 괴롭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거나 이상한 별명 지어서 부르고 선거 벽보까지 훼손시켜버리는 겁니다. C는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해서 속수무책 당하게 되었고 학교에 이야기했을 때에는 만족할 만한 해답을 내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듣기만 해도 막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방법이 있고 학부모가 나서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나서면 학교 내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공정선거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엄중히 대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더 상위 부서로, 더 상위 기관으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장점은 훗날 사회에서 부당한 일을 겪게 될 때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단점은 선거도 바쁜데 혼자서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과 싸우면서 일어나는 이미지 실추도 생기겠지요. 어부지리로 비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분명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상황인데 보는 사람은 둘 다 똑같아!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약간 나서 주셔도 됩니다. 학생 부장 선생님께 비밀 면담을 요청해서 자녀가 이런 피해를 입었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정중하고 명확하게 전하고 오는 것이죠. 학부모가 나서면 학교는 쉽게 못 넘깁니다.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죠. 학생부장 선생님이 연기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벽보가 찢어진 걸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해서 공정선거 위반 행위는 엄연한 처벌 사유가 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때에는 학생 회칙에 의해 반드시 처벌 조치한다 라며 강경 입장을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이 그래도 그러한 행위를 지속하면 진짜 처벌하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왔던 사례의 경우는 대부분 거기서 멈췄습니다. 학생들도 자기 잘못한 것을 알고 처벌까지 받는다. 그럼 더 세게 나올 것 같이 보여도 대부분은 주눅이 듭니다. 연예인들에게 악플 달다가도 법정 앞에 이렇게 딱 서면 어때요? 선처해달라고 막 싹싹 빌고 하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죠. 선거 분위기가 다시 잡히면 마지막에 연설문에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마저도 포용하고 가는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그런데 원고 내용을 여기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저한테 코칭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네. 그래서 다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상황을 어떻게 뒤엎느냐, 그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었어요. 이인재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노무현 후보의 장인이 좌익 혐의로 복역 중 옥사했습니다. 노 후보의 노선은 급진 좌경이며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연설로 인해 상황은 뒤집히고요. 이인재 후보는 사퇴 선언을 합니다. 무술을 예로 들면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그 힘을 자연스럽게 되받아치는 것이죠. 상대방이 주먹을 날렸는데 휙 감싸서 꺾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설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모른다고 일관하거나 당황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인재 후보에게 그대로 목덜미를 물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알고 결혼했습니다 라고 밀고 나가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전하며 심판은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버리니까 유권자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것이죠. 선거에서는 감성 역시 몹시 중요합니다. 선거 도중 벽보가 찢어지고 무엇이라고 놀림을 받는 고통도 있었지만 저는 땡땡 중학교를 사랑합니다. 모두를 아우르는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네. 잘만 조합을 맞추면 역경이 오히려 명문이 됩니다. 무엇이라고 놀림 받은 것은 제가 비공개할 텐데요. 이것도 연설 원고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살짝만 바라보면 혹은 반대편으로 바라보면 그 별명이 주는 좋은 의미가 내포된 경우도 있어요. 가령 제가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관리해서 지금은 많이 난 거예요. 그런데 친한 개그맨 형 중 한 명이 저와 만나면 야 대머리 야 대머리 이렇게 놀린단 말이죠. 저는 듣고 어떨까요? 별로 좋진 않겠죠. 저한테 대머리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설 원고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머리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머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머리는 눈이나 비가 올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눈 온다, 비 온다 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은 아닌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꼭 얼마 안 가서 눈과 비가 쏟아지죠. 이 머리숱처럼 항상 부족한 저이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당선되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대 때리셔도 됩니다. 철썩. 네. 어떻게 하다가 조금 웃긴 연설 원고가 탄생했는데요. 눈이다. 제가 실질적으로 코칭을 했던 원고는 전혀 웃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원고에서는 뒤집어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녹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전하려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웃기게 되었네요. 다른 예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친구는 학생회장 선거 도중 봉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부회장일 때 공약을 안 지킨 게 있어서 상대 후보가 공격하고 나온 것이죠. 여론은 거기에 다 동조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그렇게 공격한 상대 후보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원고에 담아냅니다. 그 다음은 다시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낙선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명시합니다. 연설하는 날 분위기가 한방에 역전되었고 이 친구는 또다시 당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이 때로는 자신의 당선을 만들어주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영상보다 2배 가까이는 길어졌는데요. 전략적인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총체적으로 요약하면 첫 번째, 선거에서는 가급적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를 칭찬하라. 두 번째,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고 친밀하라. 그리고 세 번째, 연설 원고에서는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어려운 용어도 알기 쉽게 풀어 써라. 연설 원고에서는 남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어려운 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 써라. 네 번째, 여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을 길러라. 그리고 다섯 번째, 연설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상대의 공격을 역으로 이용하라.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편집에서 이렇게 제가 단막 올리고 있지만 영상은 이제 1편부터 뭐 5편까지 쭉 달아서 올리고 5편부터 10편까지 쭉 달아서 이제 찍어 놓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한 7편쯤에 스피치 이렇게 관련돼서 이야기하다가 목이 좀 갔어요. 여러분들의 편에 끝까지 서겠습니다. 이 목소리 소리 지르다가 목이 좀 갔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원고 작성할 때 마지막에 그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질러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제일 처음에 배치하지 말고 마지막 부분에 배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부분 목소리를 팍 끌어올리는 부분이요. 네, 지금 근데 제가 연습을 원래 한 번 두 번에서 목이 가거나 하진 않는데 제가 한 수십 번 이거를 좀 이렇게 목을 풀고 하다 보니까 목이 약간 갔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지금 목이 또 제가 웬만하면 목이 이렇게 잘 가지 않거든요. 근데 목이 가게 되는 간혹가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하나가 뜨거운 국물 먹었을 때 목이 이렇게 좀 갑니다. 제가 지금 목이 간 이유가 지금 두 가지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아까 7편 찍다가 목소리를 너무 이렇게 크게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목이 좀 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놀부 부대찌개 했죠. 그 뜨거운 국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강연 앞두고는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은 목이 갈 수 있어요. 제가 한때 서울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강연하다가 소리가 갑자기 다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를 막 크게 지른 것도 아닌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돼지국밥 있죠. 그 바글바글 끓는 거 뚝배기에서
그걸 바로 먹고 이제 강연을 하러 왔는데 목이 이렇게 확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연설 같은 거 하기 전에 뜨거운 국물 그런 건 특별히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드시면 목이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석 작가였습니다.